바쁘신데 특별히 시간을 내주시고 귀한 발표를 준비해 주신 우리 박태균 원장님을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태균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바쁘지도 않고요. 특별히 시간을 낸 게 아니고 고향에서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나 다 아시는 얘기들을 반복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게 제일 걱정인데요. 가능하면은 좀 짧고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좀 많이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게을러 가지고 PPT 화면을 못하고 그냥 워드 파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서 중요 부분만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제목은 세계 한국학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건데요. 뭐 여기 한국학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왔고 오랜만에 샘 선생님도 들어오셔서 뭐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석재 학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의식하고 굉장히 공유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좀 발견을 했고요. 사실 지난주에 구범진 선생님 발표라든가 박진호 선생님 발표 속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김도월 선생님 발표하실 때 약간은 조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정보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좋았던 거는 이 신인문학에 대한 신한국학에 대한 걸 하시면서 사회과학 하시는 분이 같이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걸 이제 듣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이제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오늘 학장님 발표하시면서 제가 좀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여기 있는 제임스 팔레의 사실 굉장히 좀 획기적인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니크니스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사실은 이 논문이 처음 발표됐을 때 당시에 그 한국 역사를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제임스 팔레가 찾고자 하는 거는 조선의 역사라는 것이 과연 이 중국의 역사하고 일본의 역사로부터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걸 이제 찾으려고 이제 본인이 굉장히 혼신의 노력을 해가지고 찾은 건데 이 제임스 팔레 선생님의 제일 애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최근에 은퇴하셨는데 UCLA의 존 덩컨 선생인데 존 덩컨 선생하고 이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덩컨 선생 얘기는 제임스 팔레 선생님이 하필 찾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찾았냐 좀 좋은 것도 찾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그 당시에는 한국 학자들도 한국의 유니크니스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굉장히 조선이 이 문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나라다라는 고민을 한참 하면서 하는 시점에서 이제 제임스 팔레 교수가 거기다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오히려 이 후진성이라는 부분에서 조선의 유니크니스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인데 사실 이제 그런 한국의 유니크니스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 시기의 고민은 이제 이정훈 선생님 잠깐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은 이 중국학하고 일본학으로부터 한국학을 어떻게 독립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 그걸로 인해서 한국학은 독립이 됐고 지금 많은 대학에서 한국학이 지금 중요한 그런 교과목으로 많이 가르쳐주고 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얘기하지만 지금 한국 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도 있고요. 또 하나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하는 부분이 과거 우리의 불행이 현재는 전 세계에서 보편성과 인도주의적 관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를 경험을 했던 그 경험에서 나타나는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식민지, 탈식민주의라는 거에 한국이 하나의 굉장히 이 세계사적으로 이 지금 이석재 학생님 말씀하신 유니버설리티라든가 인클루시비티의 관점에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또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해외 나갔을 때 한국어 강좌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북한이 핵실험을 한 번 할 때마다 한국어 강좌 듣는 학생 수가 몇 명씩 늘어난대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메시지를 전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저한테 농담으로 하곤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는 하는데 북한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 사실은 이 한국어를 하면서 북한에서 나오는 이 자료들을 제대로 읽고 하느냐 하면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냥 국제정치에 관심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전문가라 보기 힘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중국학과 일본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발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식민지 시기에 대한 연구가 한국학은 굉장히 중심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미국에서의 연구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연구도 대부분 이 조선시대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가 2000년대 이후에 와서는 식민지 시기 연구가 가장 중심적인 소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한국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아시아 관점을 비교하는 연구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이제 학장님 얘기하시는 어떤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한국학은 상당한 수준에 좀 올라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비해서 본다 그러면 사실 제가 뒤에서 AAS가 이제 2017년이라든가 또 19년에 어떤 주제가 있었고, 이 약세는 이제 이건 유럽에서 하는 학회인데요. 이제 유럽에서 한국학 쪽에 어떤 얘기들이 좀 있는가라는 그 주제들을 한번 쭉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이 주제나 논문 제목 또는 페널 주제에 젠더 문제나 소수자 문제, 문학, 또 과학기술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시아 더 넓게는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한국이 하나 들어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탈식민성, 근대성, 정체성, 탈근대, 민족, 발전국가, 이주 등에 대한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저는 사실 저희가 학문 후속 세대들한테 해외의 저널에 글을 내거나 또는 이제 이 해외의 학회의 어떤 패널을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하는가에 대한 좀 중요한 뭐 시사점을 주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한국학 분야 연구자들 중에 분과학문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의 학문적으로 세계적 인정을 받고 있는 학자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 중국학이나 일본학이나 인도학이나 이런 각각의 지역학에서 보면 이게 그 지역학에서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뭐 역사학이나 인류학이나 언어학이나 이런 데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학을 지금까지 해서 쭉 보면 브루스 커밍스가 여러 가지 지금 뭐 국내외 비판도 있고 하지만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학 학자이면서 동시에 국제정치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의 교수님들이 한국학에서 인정을 받지만 문과학문 쪽에서 인정을 받는 학자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한국학도 문제고 저는 지금 한국에 있어서 한국학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러 가지 지금 한국학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 분과 학문 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분들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게 이제 한국학이 신한국학으로 해서 분야를 아무리 넓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좀 기초적인 토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건데, 분야의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초 토대가 과연 든든한가. 그러니까 갈수록 저희가 이 한국학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다양해지니까 여러 가지 학문을 융복합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구 성과가 나오거나 또는 어떤 학자가 나왔을 때 도대체 그 사람은 아이덴티티가 뭔가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약점들이 좀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에 서로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초 토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융합을 할 때도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 학문 후속 세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꼭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세 번째는 이건 뭐 저희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문제인데, 사실 정부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뭐 외교적인 힘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제적인 힘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공공외교 분야의 정부가 이제 관여를 하고 있고 공공외교 관련된 기관들을 만들고 있어요. 뭐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나 또 코이카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은 한국어 강사들을 파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아프리카 재단이 새로 생겼고 중앙아시아 관련된 기관도 나오고 있고 한 아세안 센터가 부산에 문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재외동포 재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학당이라는 게 또 이 교육부에서 또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교육부가 아니죠. 거기가 문체부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동북아 역사재단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같이 하고 있는 기관들인데, 사실은 이런 한국학 분야라는 부분들은 정부기관이나 준정부기관이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순간 사실은 공공외교로서의 그런 방향성을 잃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강력하게 좀 개입하는 부분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또 개입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해외 학자들과의 소통 부분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소통이나 공동 연구가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에 따라서 또는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서 상당히 온도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세계가 요구하는 분야에서 한국학의 발전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금 특히 이제 서울대학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 각각의 분과에서 이제 분과 내에서 관심을 갖고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세계에서 연구자들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김도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경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에 대한 부분, 정치 사회 발전에 대한 그런 어떤 체계적인 연구들이 과연 존재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그 인류학과하고 언론정보학과에서 이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사실은 인문대에서의 시도는 오히려 그 사회대에서의 그 노력보다는 좀 뒤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세계 연구를 선도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필요로 하고 있고 주류로 돼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그것도 우리가 그 요구에 응하는 부분들이 하나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선도를 해서 이거를 세계 학계의 주류적인 주제로 만드는 부분도 좀 필요한데, 아직은 뭐 거기까지는 못 나간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중국학이나 일본학 비교를 했을 때 중국이나 일본 내에서 어떤 주제를 중심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세계 중국학이나 일본학의 중심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사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여섯 번째가 제가 이석재 학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좀 유사한 그런 좀 문제 의식인데, 우리가 제대로 지금 과거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잘해왔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도월 선생님 말씀 지난주에 하신 것처럼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미국의 한미 관계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미국의 기대보다 잘하고 있는 한국. 사실 미국이 한국한테 처음에 원조 줄 때 이 정도로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원조를 준 나라 중에 한국만큼 성공적인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적인 측면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특히 저는 이거를 이 외국인 학생들이나 외국의 전문가들한테 한국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또는 이제 그 친구들하고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저희가 성찰을 하고 나갈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석재 학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한국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가라는 부분에 몇 가지 제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의 역량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이거를 융합이나 전공 설계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하는 방식에 분과 학문의 차원에서의 굉장히 이걸 좀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가장 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 그 서울대학교의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박사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사과정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2년 정도는 과정 중에 해외 대학에서 좀 트레이닝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지원하는 방안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문학을 하면서 세계 인문학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좀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저는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가서 트레이닝하는 비용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봐줄 수 있는 교수들한테도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이 수당을 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또 그런 분들을 모셔와서 또 한국에서도 우리가 같이 좀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좀 저는 학문 후속 세대를 키워나가는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저는 지금 각 분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그런 학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스스로 그렇게 그걸 못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하나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야의 확대와 사회과학으로의 어떤 확대라는 것은 보편성 토대 위에서 특성 밝혀내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유니크니스라는 부분보다는 저는 비교학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그 지난주에 이제 구범진 선생님 하신 것도 최근에 박훈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 글을 쓰고 계시는데 그런 어떤 사실은 우리를 잘 알려면 우리 주변을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좀 잘 비교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 그다음 말씀드렸던 성찰적 접근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다학제적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들이 좀 더 연구와 출판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과 시간을 좀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테뉴어 제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런 어떤 시간과 이거를 줄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탄탄하게 이 학문 후속 세대들이 좀 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과 그런 지원을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의 경우에는 특히 서울대는 엄청난 저희는 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금 규장각이라고 하는 기관이 뭐 굉장히 저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국학 전체를 포괄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저는 무언가 좀 새로운 기관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기관들이 저는 이제 인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과학 이공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는 거고 지금 서울대가 갖고 있는 연구 능력뿐만 아니라 지금 진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특히 과학기술사 하시는 분들이 공대나 공대나 농대에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의대 자료들도 원하고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좀 취합을 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거를 우리 학문의 후속 세대하고 해외 한국학계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핵심은文과 학문과 분과 학문을 넘어선 부분에서 학문 후속 세대를 키우는 부분과 또 은퇴한 분들 중에서 역량 있는 분들을 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모셔오는 방안도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체제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해외에서 이 연구한 학자들 중에 젊은 사람들, 이제 막 박사를 딴 사람들을 데려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해외는 박사 논문을 쓸 때 그 전에 어떤 저널에 논문 출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출간하는 것도
거기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된 다음에 테니어 받을 때까지 5년, 6년 동안 책을 쓰니까 그 사이에도 논문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역량 있는 학자들을 데려오기도 힘들고 같이 연구하기도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시스템에서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인가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럼 이어서 유준표 선생님, 예, 예, 논평을 저는 편하게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넉넉하게 돼서. 예. 그래도 뭐 10분 정도. 선생님, 저는 뭐 토론문을 쓰라고 밤에 연락을 받아서 저는 조금 메모를 좀 했으니까 그냥 그거 띄우고 그냥 보면서 해도 되겠죠? 예, 그럼요. 예. 예. 그 박태현 선생님, 일반적으로 제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토론 보통 두 가지쯤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발표 선생님 말씀을 더 좀 친절하고 자세하게 듣는 걸 목표로 한 토론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다른 의견 같은 걸 빨리 명징하게 제시해서 그 대화 가능성을 확장하는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탠스를 가급적이면 후자를 취하려고 했고요. 그 이유는 의견이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박 선생님이 발표하신 의견을 거의 뭐 전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다만 오히려 미묘하거나 정말 중요한 말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아끼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뭐 결과적으로 서울대 인문대제가 뭘 해야 하는가는 과제 쪽으로 이 논의가 수렴될 수 있는 방향에 제 나름으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쌤이 한국학에 관해서 약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아무래도 미국 유럽 중심의 한국학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사실 한국학은 뭐 당연히 일본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펼쳐졌던 한국학이 있고 중국에도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한국학이 있고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있고 동유럽에도 없다고는 하기 어렵고 또 여기에 또 최근에 다시 영향이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역사적 경험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한국학들이 이미 세계 전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일단 전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또 우리 이북 북한에 있는 자기의 한국학 혹은 뭐 조선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제가 생각에 한국학을 이해하는 기본 관점은 이제 단계에서는 한국학은 한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다양한 한국학들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복수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한국학이라고 하는 명징한 하나의 단일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접근하지는 않아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한국학은 복수 존재하기 때문에 또 그 한국학, 개별 한국학들은 나름의 고유한 역사적이고 독자적인 증거 맥락을 갖추고 있어서 그 맥락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국의 한국학 또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덩치 큰 한국학이긴 하지만 역시 개별 한국학의 하나 정도로 정의하려고 하는 감각이 명확하게 좀 구축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의 과제는 다양한 개별 한국학들의 형성 과정에서 생산되어 온 다양한 내적인 문제틀의 독자성을 그것대로 존중하고 그게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개별 한국학을 내재적으로 이해하는 역량을 증진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복수의 한국학들 상호 간의 소통과 참조를 강화하면서 서로 간의 대화, 통합 가능성을 생산적인 통합 가능성을 지향하는 역량 같은 게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자면 현재 한국학의 과제는 개별적 독자적 한국학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수의 한국학들을 점점 더 포괄해 나갈 수 있는 능력 혹은 역할, 특히 후자의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현황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해보면 저는 선생님이 진단하시는 현황에 대한 그 경향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라고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개별 한국학들의 역사적 담론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 이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맥락을 외부자의 가치평가 차원이 아니라 내재적 감각으로 동참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감히 말하지만 한국의 한국학이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의 한국학을 지도하는 위치라고 하는 감각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연구하고 말하느냐, 그 연구의 결과물이 대상과 얼마나 정합적이 맞냐 틀리냐는 것 못지않게 어디서 말하느냐, 누가 말하느냐 하는 맥락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선생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망과 관계되는 쪽을 생각하면 가령 한국에서 한국학을 공부한 외국인 유학생이 고국으로 돌아가 그곳의 주류 학문 분야의 연구에 자극과 영향을 주는 연구가 등장할 때가 아마 분기점일 거고 이게 아마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세계적인 1급 학자들을 배출하느냐의 문제하고 관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주제 또한 개별 한국학의 내적 맥락과 소통 가능성이 높거나 자극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설계돼야 하고 그렇다면 이때 한국학은 이미 한국학이 아니라 우리가 알면 한국학 플러스 외국학의 감각이 결합된 복합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국학이란 한국을 대상으로 세계의 다양한 지식체계와 대화 가능하도록 그 지식체계의 변화를 자극하도록 재구성, 재구현, 지적 복합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로는 서울대에서 선생님이 아까 박사과정 말씀하셨는데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위자가 해외 대학에서 취업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때 아마 박사님 생각하시는 그 시기가 시작되는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이를 목표로 하는 교육 단위 혹은 교육기구가 설정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여기에 걸맞는 교수진과 여기에 걸맞는 학생 모집, 학생 구성원 등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까 앞서 학장님이 기본적으로 신한국 인문학의 목표와 성격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에 못지않게 그런 목표를 향해 가는 것과 동시에 그런 목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재생산 기제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학은 한국을 지적 대상으로 삼아서 기존 한국학은 물론 인문학 및 학문 일반의 형질 변경을 유도하고 이러한 변화 가능성에 조응하는 재생산 기제의 제도화를 함께 마련하려 가려는 질적인 아마 실천 과정이라고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구범진 선생님, 박지원 선생님, 김두월 선생님 세 분의 발표에서 전형적으로 아마 그런 지향점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가 아마 확인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외 문과의 생산적 활동, 지금처럼 활동을 통해서 인문대 내부 학문들의 상호소통과 신뢰감에 대한 기대감을 자꾸자꾸 키워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대학의 전반적인 형질 변경과 제도적 재구조화를 장기적 비전으로 동시적으로 설정 추진할 때만 현재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한국학의 위상을 학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신한국학의 신한국인문학이라고 한 이름으로 바뀐 맥락과도 제가 이해하는 바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학이 인문학 전반적인 변화와 함께 궤를 같이 하지 않는 한국학은 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뭐 제가 지금 이제 여기 뒤에 조금 불편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주제 넘은 말씀을 좀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우리가 인문대 소속이라고 생각하면 학과 소속이면서 동시에 인문대 교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뭐 이중적인 감각으로 감각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면 선생님 21세기 들어와서 인문학의 위기 운운 이야기가 될 때 사실은 인문대 영역 내에서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게 제2외국어 영역입니다. 제2외국어 영역은 근데 서울대는 여전히 이 제도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역사학부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서양사나 동양사까지의 외국화까지 포함한다면 사실 제2외국어는 교육부 소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 외교부 소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배려받아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감안은 하되, 그러나 수요적으로 사회과학적인 지역학의 영역을 인문학이 제2외국어 영역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현안처럼 계속되어 왔지만 지금 현재 서울대 인문대가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 제 생각에 인문대 내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언어학과나 미학과 같은 영역이 되게 그 비중과 역량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인 혹은 교육 시스템이든 연구 시스템의 유연한 제도의 탄력적인 운용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실험되고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이 또한 좀 약한 게 아닌가 싶고요. 대표적으로 인문대 안에 있는 5개 협동과 대학원 협동과정과 연계연합전공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주인이 없듯이 방치되어 있는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학부가 3사과가 통합해서 역사학부가 된 것은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3사과의 n분의 1, 3분의 1 구조로 가는 문제가 이게 과연 좋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또 주제 넘은 말씀이지만 좀 생산적인 논의 같은 게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사가 서양사와 동양사와 똑같이 자기의 위상을 정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역사학부가 해서 전공을 나중에 학부에서 정할 때 사실 한국사 전공은 없는 게, 저 개인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서양사 동양사 전공만 있고 한국사 전공은 전공을 가진 자가 부전공을 하거나 복수 전공을 하는 형태로 바꾸고, 이게 한국학의 문제라서 그런데요.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한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성격이 자꾸 달라질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면, 구범진 선생님이 보여주신 사례나 혹은 국어국문학과라면 박진호 선생님이 보여주신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사를 전공하는 대학원에서 전공자들 배출하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한국학은 학부보다는 대학원 연구 중심의 형태로 역시 재편해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 대한 고려 같은 것이 제도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적으로 가면 총장과 인문대 학장님의 권한이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저는 단과대 학장에게 최소한의 제도적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인사권이 보장되는 형태가 가능해야만 실질적인 미래의정과 착실한 자기전개 같은 것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준필 교수님.